안녕하세요. 안낙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밴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그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 상저하고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9년 12월 14일 날 밴드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밴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제 소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 보면,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는 아파트를 이제 매각을 추천해 드렸고, 올해에는 그 금융 위기가 예고가 돼 있는 해입니다. 그 밴드 내용에 보시면은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반기 올해 이제 2020년 상반기에는 약간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쪽으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실질은 그 해외 변수 또 대외 여건에 의해서 거시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불거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월 중순 정도에 해서 이제 우한 폐렴이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금융위기가 예고되어 있는데,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면서, 중국인의 소비가 줄면서 또 그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는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또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어떤 에, 힘겨루기 계속 되고 있고, 또 그 일본하고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균열이 생겼다는 거, 그다음 미중 패권 다툼으로 뭐 1월 달에는 뭐 무역 합의가 1단계는 됐습니다만은 2단계 합의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이제 이 대외 변수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셀가스 업체들,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이 셀가스 업체들의 그 파생 상품, 이런 그 어떤 CLO의 이런 부실 채권이 많이 증가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미국의 전 금융기관이 이제 부채 문제로 악화가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증시에서도 나스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발 그 금융위기, 북한발 어떤 우한 폐렴 사태, 금융위기, 또 미사일 실험, 또 미국의 그 유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그쪽 그런 셀가스가 전반적으로, 미국은 셀가스가 이제 중부, 서부, 동부 그쪽으로 셀가스 생산 업체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막대한 이제 회사채라든지 CLO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채굴 하는 장비와 그 그런 기업을 설립을 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한국 경제 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요. 또 우한폐렴 사태로 설상가상 좀 더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에 보면은 북핵 위기 미사일이라고 해놨는데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전쟁 가능성도 다 언급해서 한반도가 상당히 북한
ICBM 발사라든지 동해안에 계속되는 그 ICBM 발사라든지 미사일 시성을 트럼프와 폼페이오 장관이 경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도 이제 강대강으로 나갔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됐더라면 작년 11월 말에 파기가 됐더라면 아무래도 한반도의 위기가 번지면서 주식시장에 대거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한국 증시가 많이 폭락했을 텐데 다행히 이제 연장을 하면서 이제 지소미아가 유지가 된 거고요. 그 지소미아가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면은 저는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일단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이 과연 나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지금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이 한반도가 지금 그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자호란도 다 마찬가지고 6.25 전쟁도 다 마찬가지고 전쟁이 안 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전쟁 가능성이 좀 많이 높게 봤었던 거고요. 전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급등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군의 그 충돌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3월달에 그 지소미아까지가 3월달에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지만이 아마 그 북한의 그 돌발 사태에 실시간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외국인이나 일본의 그 어떤 금융, 무역 제재 이런 것이 더 있기 때문에 바로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반기 올해 한 6월 달까지는 아마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보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어쩌고 하면은 그 세컨더리 보이콧도 미국에서 아마 우리나라 그 기업을 지정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외화 유동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당히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트럼프가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은 상당히 그 위험한 사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또 북한의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북중 국경이 지금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일단 생필품이라든지 밀수를 해서 뭐 평양이라든지 북한 장바닥에서 이제 거래됐던 게 그런 생필품이 이제 물가가 폭등해서 주민들의 이제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고픔, 그다음에 생활고 이런 것이 아마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그 군부 쿠데타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조기에 4월 한 10일 정도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아마 북한에도 지금 군부나 평양의 김정일 측근까지 만약에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된다면 아마 그 한반도의 외국인이 대거 달러 같은 것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4조 원 정도가 이제 이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뭐 철수 감축 문제는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4월 총선이 끝나면서 여당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과반수를 득표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가 논쟁이 될 텐데요. 그럼 외국인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에서도 한미동맹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총선 문제가 아주 올해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예고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고 미국 국방 수권법 요거하고 연계돼서 되는 건데, 그 작년에 그 아소다로 일본 경제부총리가 이제 금융 보복이나 무역 보복을 이미 예고했고요. 요게 아마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게 저는 한 70조 정도 내외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일본계 그 자금이 일부 이탈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요게 왜 자꾸 세컨더리 보이콧을 말씀드리냐면은 옛날에 그 재작년에 그 청와대에서 그 중국에 그 약속해준 그 산불 정책이 있습니다. 산불 정책이 뭐냐면 사드를 이제 상주에 추가 배치 안 한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 산불 정책을 중국에다가 청와대에서 약속을 해줬는데요. 요 약속을 해줘서 이제 한미동맹이 상당히 위태롭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도미아 파기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었죠. 11월 달까지 만약에 이게 갱신이 안 됐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럼 금융 외환위기가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이제 지금은 3월 달까지 또 다시 청와대에서 이제 해제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말했지만 뭐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고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대북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그 기업, 은행은 물론 그 기업 은행과 거래하는 제3자인 기업이나 은행, 요 제3자 제재로 이제 3자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 3자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제 지정이 되는 그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 그 다른 기업체들을 이제 미국계 은행을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달러 거래를 못 하게 되면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 오토건보요법, 뭐 미국 국방 수권법, 이것이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미국이 좀 더 강화를 한 건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하고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비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17년 뭐 하원 통과되고 상원에서도 뭐 좀 넘겼었지만 이것이 트럼프까지 다 서명하면서 작년 2019년 12월 20일 날 트럼프가 서명했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도 미국 금융기관하고 거래하지 못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나 은행들도 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제 희생이 된 사례가 2017년도에 이제 BDA 은행이 그렇고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2018년 재작년에 이제 북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그 라트비아 자산 3위 규모 ABLB 은행이 2주 만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 세컨더리 보이콧 지정이 되면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은 그 다음 날이나 그 주에는 무조건 인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돼서, 공수처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선거법은 요번 이제 4월 총선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요 공수처법이 7월에 시행이 되면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혼란과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이 공수처법은 독재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 그 자유라든지 어떤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제약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이
뭐 연기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고 막 그랬지만은 4.15 총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아마 그 여당 핵심 그 의원들이 뭐 토지 공개념, 의원 내각제, 또 이제 사유화, 뭐 국유화, 뭐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요게 이제 4.15 총선에 의해서 이제 또 바뀔 텐데요. 이게 4.15 총선이 저는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 4.15 총선이 끝나고서 부동산을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한폐렴도 이제 3월 말까지나 아니면 4월 초까지 잡히지 않으면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비 위축에 따른 중국의 소비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제 이것이 전부 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부실 대출과 그다음에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상반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약간 위험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한 2013년에서 2015년 정도에 이제 그때도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기였었는데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3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서 견디다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대거 이제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오면서 작년에는 그 텐진물산이 작년에는 한 2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이 이제 디폴트 상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올해도 만기 돌아오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체들이 아마 해외 채권 뭐 미달러로 된 이런 것들을 아마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채무 불이행 사태가 겹치면서 우한폐렴 사태로 또 겹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이 많고요. 또 공기업이나 이제 민간기업도 빚이 많은데 그 이제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정부도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기 외채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금융위기에 요게 불거진다면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까지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 만약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비가 더 준다면 또 공장 가동을 원활하게 못하면 부품 소재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체도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제약을 받는다. 그 돈을 아무리 그 미국 연준 뭐 패드에서 뭐 파월 의장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양적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우한폐렴은 뭐 돈을 풀어서 금리 인하해서 그 바이러스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경제 주체인 뭐 사람, 기업, 그다음에 어떤 물류, 어떤 상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물류, 그다음에 돈의 흐름, 유동성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돈을 아무리 푸는들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일부만 풍선 효과처럼 올라갈 수는 있어도 곧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은 대공황이 오면은 2008년, 97년 같이 아마 많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좀 위험 관리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뭐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4월 15일 날 정도까지 요 우한폐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비드 19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보지 않고서 투자하면은 섣불리 투자하면은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또 손실 구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참으셔야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콩 자유화운동은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약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접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고 이제 외교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하고는 뭐 엔화가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엔화하고는 통화 수역이 이제 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이 발생했을 때 외환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게 엔화를 좀 빌려달라 뭐 이렇게 통화 수합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가 이 외교에서도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당한다면 일본에서도 엔화를 차입할 수 없다. 상당히 그 IMF를 다시 오르게 할 수 있는 이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그 뭐 과잉 규제, 거의 뭐 산업 규제, 부동산 규제, 뭐 대출 규제, 예대 DSR 규제 엄청나게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가 정부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아져서 작년 뭐 12월 이후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까지 전부 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약간 수요 감소로 인해서 조정을 줄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느끼는 거지만은 한국을 뭐 탈한국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탈기업, 뭐 탈인재, 탈외국인, 탈자본.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 외국인의 이탈이 많아진다면 다행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1%에서 1.25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제 1,200원 좀 넘었다가 다시 1,200원 이하로 내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이번 달 안에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외국인이 이제 이탈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이탈하게 되면 뭐 3천억 불 정도 되는 뭐 외환보유고는 진짜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소진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IMF 구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외국인들이 그 반응하는 것이 상당히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중국발 금융위기 또 셀가스 업체들의 그 시에로 그 파생 상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자금은 한 뭐 주식이나 채권 뭐 감안했을 때 한 3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천억 불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이제 300조 정도 되는 이제 국내에 그 이제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3천억 불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거의 이제 대등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도 하여튼 100조 정도는 외국인이 안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뭐 은행주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량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다 5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100조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저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이 이탈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이 투자 자금 이탈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 급등하게 되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그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그 1일 경제지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CDS 프리미엄이 지금 23 정도 되지만 여기 100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하게 돼요.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디스나 이제 S&P, 피치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죠. 그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외국계 대출, 은행 대출금이 다 이제 거의 회수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신용등급이 낮은 데에는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국내 회사채 급디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채 급디가 급등하게 되고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제 기업체들이 계속 파산할 텐데, 그리고 대출 금리도 조달 금리가 비싸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급등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국내은행에서 또 국내 대출해준 자영업자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게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계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줄도산과 실업자 증가, 또 연체 대출금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경국내 시장이 이제 또 활황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미 달러 사재기도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외국인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번 주에는 4조 원 정도가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건데요. 하여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무디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은행들을 무더기로 이제 심하게 이제 신용등 강등하거나, 아마 미 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 1270원 정도라고 저는 봤는데요. 매매 기준을 했을 때 이것이
1270원 정도 매매 기준을 돌파한다면은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주식 투자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많이 자제하시고 보류하고서 미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몇 년 전부터 삼성이나 뭐 롯데에서는 이제 대거 상업용 건물을 이제 처분했기 때문에 그 현금 보유를 늘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규제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금융 그 위기라든지 환율 위기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삼성하고 롯데라든지 대기업의 그 어떤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분하는지 어떻게 대기업이 움직이는지 그들의 행보를 열심히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가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참 지켜볼 게 많습니다. 현재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지금 40에 육박하고요. 이것은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빅스지수가 40 정도 됐었는데 그거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텍사스 원유, 그러니까 이제 WTI 그 원유가 지금 한 뭐 45불 정도 되는데 원래 그 셀가스 그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한 60불 이상이 돼야지 채산성이 맞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런 장비들 뭐 이런 인력이라든지 기업을 설립하느냐고 이제 회사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발행해서 CLO를 많이 엄청나게 발행했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할 때 전 세계 파생 상품이 700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1300조 달러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파생 상품이 이제 이게 셀가스 아니면 WTI 원유가 중국에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건데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어떤 파생 상품 시장, 주식 시장, 그 나스닥 종합지수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국에 있는 그 공장 소비, 그다음에 우한 폐렴 사태, 또 유럽 금융기관들의 위기 사태, 이거를 계속 전 세계로 확산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이제 2월 27일 날 뭐 4.6% 정도 하락을 했고, 또 2월 말 정도 또 3% 정도 하락한 적이 있었고, 또 어제도 한 3% 정도가 그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0.5% 기습으로 이렇게 인하했는데 위기 상황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3% 오르는 척 하다가 이제 내렸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그런 그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악재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것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지금 4월달 한 중순까지는 정말 이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진정이 될 건지 더 확산이 될 건지 그러니까 팬데믹 상태로 대유행으로 번지면 아마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한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총선 끝날 때까지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지켜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여튼 상반기에 때는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따라서 자기 적당한 그동안에 이제 매입하고 싶었던 자산을 좀 똘똘한 지역으로 집중해서 매입을 하신다면 아마 투자자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포 구간에서는 항상 공포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면 대공황이 온다면 그거는 최소한 1년 정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